자, 박철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우리가 큰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데이터라고 우리가 초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면은요. 자,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 아시죠? 이 데이터는 개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개별 데이터가 있고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공이나 처리가 되지 않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대부분 큰 데이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도 있지만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만들게 되고, 이 정보를 만들게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고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나 연관관계 등을 부여하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매번 유용성을 체크를 해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하겠지만 유용성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고유의 지식으로 내재시킨 다음에 이걸 지혜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요, 이 데이터가 정보로 만들어지고 정보가 지식화되고 지식에 대한 것을 지혜화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빅데이터는 밑에 있는 데이터부터 정형화된 데이터부터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보화시키고 그리고 지식화시키고 그러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면, 크기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수집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또는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정형화되어 있는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집합을 가져가는 거다 라고 빅데이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송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매우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견하고, 또는 이러한 차세대 기술적인 아키텍처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것도 빅데이터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본다면 이런 대량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어느 시대부터 나온다면 우리가 1970년대부터 메인 컴퓨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IBM이라든지 이러한 삼보라든지 이런 곳에서 컴퓨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PC 세대라 하면은 1990년대부터 우리가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브로드밴드, 즉 SK나 그러면 KT나 아니면 LG U+, 지금 현대의 그런 이 통신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웹 2.0이라는 그러한 부분들, 즉 인터넷 세상이 우리가 발병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2010년부터 2020년, 즉 지금 현재 2015년 정도,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발병했던 2015년도부터의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모바일 혁명이라든지 증강현실과 함께 빅데이터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번에 알아봤던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사물정보통신, 즉 IoT에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첫 시간에 알아봤었죠.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구조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양화되고 복잡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정형한 데이터들, 즉 이메일이라든지 멀티미디어라든지 SNS를 통한 그러한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또는 현실성과 실시간성이 갖추어진 사물정보라든지 또는 인지정보 등이 이제는 빅데이터를 이룰 수 있는, 즉 빅데이터의 개념적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빅데이터를 우리가 정보화 사회, 예전에 이러한 정보화 사회와 지능 정보화 사회, 지금 현재의 지능 정보화 사회와의 이 관계를 알아본다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보 처리에 관련해서는 생성하고 축적하게 되고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하게 되고 유통하게 되고 이거를 결정하게 되고 활용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생성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했습니다.
예전에 정보화 사회는 사람들이 했고요. 그런데 지능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제 IoT, 즉 사람과 사물이 같이 연계돼서 생성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생성할까요? 그렇죠.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저장소에서 정보화 시대에서 옛날 정보화 시대에는 개별 저장소에 축적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공유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석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조회 중심의 이런 분석을 했던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제 직능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가 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중심의 의사결정했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AI 즉 판단의 중심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한 판단의 중심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하게 되고 그 활용을 어디서 하느냐 예전에 PC에다가 계속 활용을 했었죠. PC나 많이 썼으면 이전에는 스마트폰이 아닌 이 PC와 그 다음에 PC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웨어러블 기기 그죠? 요즘은 글라스도 많이 이제 글라스도 만들겠다고 한 통신사에서는 이제 발표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해볼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이 개념적인 부분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몰 데이터와 빅 데이터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스몰 데이터와 빅 데이터의 차이점은 작고 크고가 아니라 적고 많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먼저 예시를 들고 갑시다. 그래서 분석의 목적을 보게 된다면은 스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 비교 집단 간의 특정 특성일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효과 차이들을 비교를 통해서 관심 대상의 집단 수단을 편별하는 데 중점적으로 가져간다면 빅데이터는 도출된 패턴이라든지 규칙을 이용해서 개별 대상별로 액션 방식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집단의 특성을 추론해서 해석할 수 있는 스몰 데이터에 비해서 대규모 데이터에 숨어있는 패턴을 발견한다라는 게 빅데이터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버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활용을 통해서 상당한 조사 수건이 수반. 그런데 빅데이터에서는요. 대규모의 내부 거래 처리 데이터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지금 찍고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외부 공공 및 소셜 데이터 활용까지 해서 실시간적인 분석이 가깝게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이 발전됐죠. 그리고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 통계라 차이 분석, 회귀 분석, 추론 통계, 경영이나 경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다른 전공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심 분석, 연관 분석, 분류 그 다음에 분석 도구들이 조금 더 달라졌죠. 옛날에는 SPSS, SAS라는 이러한 상용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R이라든지 하둡 같은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분야를 보게 되면 스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조, 금융 또는 유통, 광고 이러한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보건, 행정, 국방 그래서 공공 및 민간 전 분야의 망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 동일한 적용 방안을 가지면서 보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분석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분석 근간의 정확성과 예측력이 향상될수록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나 마이닝 전문가에서 의뢰할 수 있는 분석이 애널리스트 같은 그러한 부분과 업무 실제자 스스로 셀프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애널리스틱 부분이 우리가 분석 사용자에서 나눌 수 있는 스몰 데이터와 빅 데이터의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빅 데이터의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전엔 사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즉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사회의 정보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또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버려버리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효율성을 만들어 보게 되고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정해진 특정한 정보만 모아서 처리하게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사용자 로그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후 처리로 넘어오면서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숨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광고를 매칭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빅데이터의 사후 처리 방식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조사입니다. 이러한 표본조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통계학에 관련해서 적은 데이터로부터 풍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비용, 대용량 데이터 처리 동의 비용 등을 부담이 너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데이터 활용 융통성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 인터넷 로그 등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수조사가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 먼저 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샘플링을 주지 못하는 패턴이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 유통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방식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질과 양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예전에는 충족시키는 그러한 샘플과 사례 등을 분석을 했었는데, 왜? 모든 조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셋, 즉 데이터 저장 공간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으로 우리가 딱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그죠? 정확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결과들 나올 수 있는 것들만 가져다가 썼는데, 이제는 엄청난 데이터 양이 질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사이트가 나타나야 되고요. 제외되는 사례 없이 모든 변수들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추출하게 됐죠. 그리고 번역 품질의 데이터베이스의 양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게 되는, 즉 구글 같은 경우에는 번역에 참고할 말문치, 여러분들 구글 번역이 한번 해보셨을까요? 구글 번역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죠. 예전에 저도 구글 번역 많이 써봤는데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편리한 게 없었어요. 왜? 구글 번역 자체는 예전에는 많이 틀렸었어요. 왜 틀렸냐면 이 학문적인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차단할 수 있는데 학문에서 쓰고 있는, 그죠? 모든 학문에서 어떠한 단어가 쓰였을 때 다른 뜻을 쓸 수 있는데 똑같은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 다 이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오역 없는 그러한 이 구글의 번역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는 것들은 빅데이터의 본질적인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 비용이 매우 비싸서 이론에 기초한 편입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엄격한 실험을 통해서 정제화된 데이터를 획득하는 그러한 인과관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론의 종말처럼 인과관계 완전히 불필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관관계, 즉 데이터 획득 비용이 가급적으로 감소하면서 모든 곳에 데이터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 분석이 주는 인사이트가 인과관계에 의한 미래 예측에 점점 더 압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감 확산 경로 예측, 이거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렇죠. 구글에서 나온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해당 키워드의 검색 증가물을 살펴보는 정도로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었고, 인과관계 분석은 타임을 놓치게 되어 주식거래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우리가 가져가면서 빅데이터의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져가야 되는데, 원래는 세 가지 특징, 그래서 3V라 그랬어요. 3V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시대가 계속 넘어가면서 네 가지 차원으로 빅데이터를 알아봐야 됐다라 해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규모입니다. 데이터 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테라바이트부터 우리가 이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많이 칭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그러한 데이터 양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입니다.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죠. 즉 정형화되어 있고 비정형화되어 있는, 즉 첫 번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형화되어 있는 것과 비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다 텍스트와 멀티미디어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정형화된 데이터 될 수도 있고 비정형화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들이 빅데이터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속도예요.
자, 데이터의 이동이라든지 데이터의 서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분의 1초 사이에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AI, 즉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러한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징 때문에 규모, 다양성, 속도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하나가 더 붙인 것은 뭐냐면 정확성이었습니다. 데이터가 확실치 않으면 안 되겠죠.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데이터 유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가져가야 된다. 불확실성을 없애는 그러한 정확성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네 가지 차원이라 얘기하면은 규모, 다양성, 속도, 정확성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활용의 3대 요소를 알아보면 여러분이 어디에 내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빅데이터는 우리가 어느 전공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공에서는 다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은 여러분들이 어느 전공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대 요소, 특징과 3대 요소 틀리겠죠? 3대 요소는 자원과 인력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원은 빅데이터의 이 품질과 관련되어 있고 자원과 이 빅데이터 양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들을 이제 1학년도 있고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다 있지만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지식들을 어떻게 자원화 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해 줄까? 제공해 줄까?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 줄까? 이러한 품질적인 부분들도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분야도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인력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제가 수업 시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수학과 공학의 능력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등의 다문화적 이해를 있을 수도 있고 비판적 시각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등의 시각화 능력 등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능력들, 다양한 역량들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나 통계학, 경영 경제학과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판적 즉 예체능 학생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에다가 어떤 걸 더 미칠 것인가 입힐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력이에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또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계가 이제는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 부분은 IT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에서는 IT를 전공하지 않고 우리가 경영학을 전공하거나 IT 경영학을 전공했던 학생들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보는 그러한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또는 알고리즘 싱킹에 대한 부분들 즉 문제 해결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따라서 많은 게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인력이라는 부분부터 한번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 본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대략적인 연봉이 한 8천에서 9천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1억이 넘어가는 그러한 억대 연봉도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여러분들이 꿈을 좀 꿔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알아봤던 그러한 모든 역량들이 다 필요하느냐?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빅데이터에 관련된 분석가로 먼저 활동하세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시는 거 좋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IT 업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보게 되면 이베이나 EMC나 IBM에서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5,000명의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애널리틱 부서를 아예 운영하고 있는 EMC 는 500개 이상의 특허를 추적하고 있는 IBM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의 현황과 미래를 보게 된다면
2018년도까지 13만 19만 명 정도의 전문가와 150만 명의 정도의 데이터 관리자와 분석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21세기 즉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유망한 직업이 됐고요. 데이터 처리의 분석 능력을 가진 인력은 IT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과 조직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핵심 인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중인 데이터 소스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많이 분석이 되고 수집이 되고 있느냐? 대부분 매매 거래가 되게 많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식주를 가지고 갔을 때는 매매를 많이 하죠. 그렇죠? 뭐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게 매매 거래입니다. 그리고 로그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켜기만 해도 로그 데이터가 쌓입니다.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게 되고 접속을 끊게 되고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로그로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그 데이터 자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라든지 이메일도 많이 쓰시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센서, 외부 데이터, 그 다음에 RFID 스캔, 포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아니면은 정지화상 비디오 같은 것들도 우리가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중인 데이터 소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이 이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본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코리아 리포팅이에요. 코리아는 여러분들이 가장 뭐 딜리트하고 뭐 이러한 코리문이 있었는데 그렇죠. 리포터예요. 리포트. 여러분이 쓰고 있는 리포트를 리포팅한다 그러죠. 그래서 보고서 형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91%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쿼리와 리포팅 부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 부분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데이터를 찾아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데이터 마이닝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인터넷에 있는 어떤 단어를 주고 그 단어를 찾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거를 계속 뭐 포토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네이버나 뭐 이런 포토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계속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키워드를 찾고 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아니면은 1년 정도의 데이터 마이닝 시간들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클로닝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뭐 몇 시간 만에 똑같은 작업을 해버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분석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시각화죠. 데이터 시각화는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가치화시키기 위한 전단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예측 모델링이에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죠. 즉, 첫 번째 예측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베스트셀러. 즉, 이 책이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무엇이냐. 아니면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 영화가 흥행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측 모든 일도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올 수 있고요. 최적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적화는 가장 문제 해결을 가져간다면 문제 해결 중에서도 가장 최적되어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최적화 부분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이 쓰일 수 있고요. 시뮬레이션이나 자연언어 텍스트라든지 지리공간적 분석이라든지 스트링 분석이라든지 비디오 분석이라든지 음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업이 이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전문가 분야는 어떻게 나누느냐? 방금 전에 빅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기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얘기했던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모델을 만들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시장 경쟁 등을 예측할 수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있다고 하면 빅데이터 기술 이거는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해서 웹사이트나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환경을 구축하는 직무가 빅데이터 기술 직무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SNS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정렬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구축하는 업무 담당하는 게 우리가 빅데이터 기술자들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가들은 기술, 경영, 그 다음에 경영학과, 그 다음에 산업경영학과, 또는 경제학과, 통계학과,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공학계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빅데이터 기술 같은 경우에는 IT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즉 IT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이 지원자들이 많이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빅데이터 활용 사례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면서 아, 저렇게 빅데이터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 국세청에서는요, 탈세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범죄 등 탈세 등을 관련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 누락이라든지 불필요한 세금 환급 절차를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탈세 방지 시스템, 이게 미국 국세청이 사용하는 거고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안전 시스템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GPS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요,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을 기란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 밀라노 시내의 교통량과 속도를 조사해서 지능화된 교통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교통량과 속도 또는 기후 조건의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손쉬운 기란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자, 뉴욕주 뉴욕에서는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스마트시티, 며칠 전에 스마트시티도 우리가 또 준공식을 시작했었죠.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에서 낙후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해 이러한 곳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활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요. 덴마크에서는 풍력 에너지죠. 그래서 베스타드 원드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덴마크 풍력 발전 회사에서 데이터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에너지 생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풍력 에너지.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한전에서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죠?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이용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구글입니다. 구글이 이제 실시간 자동 번역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소통 불편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번역 표현을 검색하게 되고 기존 방식과 달리 전문가가 번역한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비슷한 문장과 어구를 대응시키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예요. 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각 지점의 모바일과 소셜 쇼핑의 특징을 이용한 월마트 랩 운영을 통해서 거래 데이터 이용 조사 시스템이라든지 고객 선호도를 우리가 분석한다든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서 우리가 투자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을 월마트 사용하고 있고요. 자라는요, 점포별 상품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판매량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재고 관리를 감소시키고 실시간으로 전달된 고객 니즈가 반영된 제품 생산 및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생산 분석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작업 시간의 절감과 업무 효율의 증대를 가지고 왔죠. 자, 그리고 SNS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제품 판매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정보가 증가하는 국가나 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빅데이터 활용하는 부분들이. 자, 그리고 호텔입니다. 데이터 관리 통해서 고객 맞춤의 서비스, 고객 데이터 수집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고객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호텔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영화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죠. SNS 분석을 통해서 흥행 수익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찍었는데 이게 흥행할 것인가 아닌가를 활용할 수 있는 예측 모델들을 마련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도로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예측 모델도 우리가 영화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온라인 DVD 판매 재고 및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그만큼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고객들의 영화 취향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이 가장 선호할 영화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내 취향을 누군가가 분석을 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영화를 계속 추천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 좋아하는 영화만, 그죠? 왜 선호하는 영화만 추천해 주느냐? 좋아하지 않은 영화도 추천해 달라. 왜? 좋아하지 않은 영화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야는 고객이 봤을 때
배우는 싫지만 영화가 좋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분석해서 주는 서비스 해주는 한국의 스타트업도 있었습니다. 그거 대박 났어요. 대박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넷플릭스 같은 그러한 분야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넷플릭스, 영화 촬영, 뭐 구글,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호텔,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국세청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빅데이터 할만하죠? 자,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유전자 데이터를 통해서 질병 치료의 체계를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의료 계획을 할 수 있는 그 약 검색 서비스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다양한 사용자의 질병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국가 차원의 조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 계획을 할 수 있었다. 그 필박스라 그러는데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퇴역 군인의 전 의료 기록을 분석을 해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주민위원회의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맞춤형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즉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역사회 화합과 맞춤형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에서는요, 미수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염 예방 및 예측을 할 수 있다. 즉, 인큐베이터나 미수가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병원균 감염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의사진들이 힘든 환자를 통해서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발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회사인 웰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환자 치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즉 의료진의 진단과 환자 치료에 슈퍼컴퓨터 사용해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율과 치료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구글, 아까 독감 웹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검색어 분석을 통해서 독감 예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분야에서도 이렇게 또 의료 또는 공공기관 또는 구글 같은 대기업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분야로 간다면은 자, 국가 위험 관리 시스템을 통한 국가 안전 관리, 즉 싱가포르에서는요. 자, 국가적 차원의 위험 요소하고 기회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FBA 유전자 색인 시스템을 활용한 단기간 범위 검거 체계 마련을 하게 된다. 즉 유전자 분석표를 대결한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서 한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도망가 버렸어. 그죠? 용의자를 도망가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문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 번지다된 유전자 정보까지 데이터베이스에 회해서 빠르고 과학적으로 수사 가능하게 됐고 그 다음에 민감하고 소중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우려해서 이러한 범인 검거 체계 마련할 수 있는, 즉 단시간에 체계 마련할 수 있는 유전자 색인 시스템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범죄 예방 시스템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게 되는, 즉 범죄 발생 지역 및 시각을 예측해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즉 빅데이터 분석 자체가 이렇게 활용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발생한 범죄 패턴을 분석해서 후속되어 있는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고 과거 데이터부터 지금까지 했던 범죄들의 행동을 분석해서 사고 예방에 의한 해법을 제시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소, 통합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서 출입국 보안이라든지 국경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출입국소의 내용들도 사용자가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위험한 입국자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출입국관리소에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라든지 인공위성망을 이용해서 현장 대응 인프라를 강화시키고 있다. 즉 화재나 방사능 오염 등의 재난 현장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재난에 대해서는 상황을 빨리빨리 파악하게 되고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만들어 놨던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다양하죠. 이게 다양한 시스템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빅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어떨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양은 우리가 엄청납니다. 그죠? 15만 7천만 개. 전 세계도 전통 데이터망은 15만 7천만 개인데, 동영상 시청자는 13만 유튜브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45만 개 검색이 있고요. 페이스북은 330만 건 콘텐츠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는 34만 개의 메시지 트윗이 있고요. 그 다음 아마존 같은 경우에 13만 개 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음악 재생 같은 경우는 3만 개 또는 사진 업로드 3만 개 정도의 우리 사진 업로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분 동안입니다. 1분 동안. 그죠? 인터넷에서 1분 동안 생성되는 데이터를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의 증가량들이 2018년도에 보게 되면은, 자, 연평균도 트래픽이 18에서 190으로 엄청나게 높아졌죠. 모바일 사용자 볼까요? 41억 명에서 49억 명 높아졌습니다. 모바일 접속 기기도 75개에서 102억 개. 그죠? 그 다음에 대신 평균 속도도 엄청 높아졌어요. 1.4MB에서 2.5MB로 BPS로 바이트가 아니라 BPS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 규모를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2012년도에는 11.8 단위는 1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50 엄청나죠.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규모나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도 100만 달러 기준으로 해서 2010년에서는 332 그런데 2020년에는 893으로 해서 거의 2배 정도의 그죠? 2배 정도의 우리가 이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빅데이터 국내 빅데이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커가고 있는데 빅데이터 시장에 여러분들 수사표를 던지는 것 어떨까? 그죠? 큽니다. 아주 커요. 자, 그리고 빅데이터 시장의 분석과 어제 오늘 보게 된다면은 대형 매장의 고객 동수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 카트라 선반 물품 시스템을 통해서 센서를 부탁한 다음에 IoT를 이용해서 고객 매장의 구매 활동을 입체적으로 센싱을 하게 됩니다. 고객의 이동 시간이든지 탐색 시간이든지 미구매 상품 등을 파악하게 되는 거겠죠. 옆에 있는 그림처럼,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공항에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복을 분석하게 되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SNS나 해당 국가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즉 이렇게 발단을 했다는 거죠. 스몰 데이터는 공간 외국 관광객의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빅데이터는 SNS나 해당 국가를 직접 분석해서 방문 전의 기대 상황과 방문 과정의 체험과 방문 후의 느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병치료법이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매일 3천여 명의 의학 논문이 게재되고 의사들의 논문 리딩 시간이 일주일에서 몇 시간에 불과해 특정 증상에 대해서 치료법 분석이 어려웠던 데이터 시장보다는 3초 안에 증상과 관련된 원인, 치료법 등이 제시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관 증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서 종합적인 치료 방식을 찾아내서 그 부분이 치료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빨리 가능하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학을 전공해야 한다, 또는 머신러닝 전문가가 돼야 된다,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 과제를 기획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빨리 습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디자인이라든지 알고리즘 시기를 통해서 절대로 분석 전공자처럼 될 수 없다. 결코 분석 전공자와 경쟁할 수 없는 이유가 없다. 혁신을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누구든지 적절한 수준에서 즐겁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 해결사가 되는 게 가장 빠른 취업 조건이라든지 창업 조건이라든지 진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데이터의 기법 중심으로 봤을 때는 통계학, 경영과학, 데이터 마이닝, 소셜 웹 마이스팅 등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으로 기초 통계라든지 확률이라든지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또는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최적화 또는 분석 기법을 하나씩 학습할 수 있는 통계학, 산업공학 또는 경영공학 등의 전공들이 통계 기법,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종류가 너무 많이 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통계학인 마이닝 접근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기법 중심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분석 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IBM의 SPSS나 엑셀이나 이런 걸 사용했는데, 지금은 R 또는 맵랩 등의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기능 코드나 메뉴를 하나씩 익혀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다 특별한 특화된 학문 분야 및 산업 분야가 있어서 진행할 수 있죠. 개발자 중심의 접근법을 이용한다는 것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에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산업, 업종, 기능, 부서 등의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있는 핵심 성과 지표의 현황과 목표를 통해서 분석까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경쟁사 또는 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KPI 도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사 중심의 접근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빅데이터 분석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문제 해결사 중심의 접근법을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 가능성의 접근법을 이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의 기획 방향을 우리가 끝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반의 분석 과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즉, 비즈니스 이슈와 문제들이 있어. 이러한 것들을 수요를 조사하게 되죠. 그리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 및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개념적인 부분을 본다면 주어진 문제, 이슈에 대한 잠재적인 원인, 가설적인 해결 방안을 선행적으로 도출한다든지, 이슈 해결에 밀집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잠재적으로 도출된 해결 방안이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관련된 내부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을 통해서 수행하는 접근 방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상의 이슈나 문제들은 조직의 핵심 성과 지표의 수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부정적인 약화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나 분석 기법에 또는 문제사항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행적으로 문제의 시나리오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에 적합한 데이터 및 분석 기법을 차려서 활용하는 그러한 수요 기반의 우리가 분석 과제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데이터 및 분석 기법은 비즈니스상의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해결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 동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요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즉, 데이터의 종류나 분석 기법에 문제사항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선행적으로 문제 해결 시나리오를 먼저 정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에 적합한 데이터의 분석 기법을 차려서 활용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나 분석 기법에 데이터 문제사항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우선 데이터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에 적합한 분석 기법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및 적합한 데이터라든지 또는 분석 기법을 찾아서 활용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주도 분석 과제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거는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고 또 비즈니스 이슈로 가게 되는 부분인데, 개념적인 부분은 다양한 데이터의 원천의 조합 및 그 다음에 통합적인 시각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패턴을 판단하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패턴을 비즈니스상에 활용할 때 기존의 업무 수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시각에서 이슈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특징은 전통적으로 비즈니스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거래처의 데이터 및 각종 실적 데이터와 같은 정형의 데이터를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반의 데이터나 또는 소셜 기반의 데이터나 또는 센서 또는 우치 기반의 사물 인터넷의 정형 비전의 데이터가 폭넓게 생성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패턴 정보 토탈을 통해서 추천함으로써 데이터가 비즈니스 변화를 일어나는 점에서 추진 동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 정형화된 데이터들도 우리가 하나의 빅데이터의 개념적으로 묶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쪽으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전공을 택하든지 간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자체가 데이터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조그마한 데이터가 아니라
작은 데이터가 아니라 큰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스몰 데이터에서 빅데이터 넘어온 것처럼 큰 데이터 방식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데이터 주도적인 또는 수요 예측적인 부분의 과제들을 도출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데이터가 비즈니스에 잘 사용되어 있을 것인가, 또는 숨어있는 패턴 정보라든지 그 다음 패턴이라든지 정보라든지 통찰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네이블 되든지 아니면 드라이버 되든지 하는 이러한 역할의 담당들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빅데이터는 이렇게 끝이 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은요, 우리가 수업이 끝나기 전에, 우리 이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울러서 제가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빅데이터 여러분들 어느 전공이 상관없습니다. 빅데이터는 다 사용돼요. 데이터가 나오는 그러한 곳에서는 다 사용되고 있으니까 빅데이터 분석 이제는 우리가 한번 진행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